모터스포츠에서 포르쉐를 말할 것 같으면 르망24시에서 종합 우승을 제일 많이 거둔 회사가 포르쉐예요. 197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17년까지의 우승이 무려 19번, 르망에서 연승 행진 이어받기로 유명한 그 아우디도 13번밖에 안됩니다. 2014년 919 하이브리드로 복귀한 포르쉐는 아우디 연승 행진을 저지한 2015년부터 17년까지 3년 연속으로 또다시 우승을 거둡니다. 그러고 나서 작년 2018년 포르쉐는 르망 제페의 피나레를 장식하기 위해 17년 상향의 919를 차고에서 다시 꺼내 919 트리뷰트 투어에 나섭니다. 919 트리뷰트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중 하나인 919 에보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소개하도록 하죠. 쇼룸 및 퍼레이드용으로 제작된 나머지 하나가 이번 모터쇼에 전시는 919 트리뷰트인데 전세계 주요 도시들을 누비고 다니는 사진과 영상이 일품입니다. 기존 레이스카의 붉은색 스트라이프 부분에 사람의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이분들 덕에 포르쉐 팀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해보고 싶었던 거였죠. 베이스가 된 17년 상향의 919는 이전 919와 생김새 차이가 꽤 심합니다. 포르쉐 팀 내에서 공기역학 개선 필요성 태도와 WEC의 비용 절감 규정 등으로 인해 경주차의 60에서 70%가 전면적으로 재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부분인 전면부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인상을 가지게 되었고 측면부 역시 넓어진 휠아치와 콕핏 사이로 에어로 채널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효과적인 엔진 냉각을 위한 사이드포드도 새롭게 설계됐죠. 포르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르망 24시가 펼쳐지는 사르트 서킷을 비롯한 고속 서킷용 로우 다운포스 셋업과 좀 더 타이트하고 테크니컬한 서킷 중을 위해 드래그와 다운포스를 증가시킨 셋업으로 경주차를 운영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이드미러는 차체 패널 안으로 삽입하는 등 자잘한 부분에서의 저항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노력도 군데군데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L V형 4기통 터보차저 엔진이 919에 들어갑니다. 엔진 자체만으로 500마력을 발휘하는데 에너지 회생 장치가 장착된 하이브리드 유닛의 추가 출력이 한 400마력 정도 되니까 경주차의 최고 출력은 거의 900마력에 육박하는 거죠. 모터스포츠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의뢰 그렇지만 네그레이스의 하이브리드 구동기 역시 회생 제동을 가장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터보차저가 돌아가면서 에너지 회생 장치를 작동시켜 제동 시 발생하는 60%의 에너지를 모터 발전기가 전기로 변환해서 리튬이온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필요시에 추가 출력을 얻어내는 데 쓰이죠. 얼반버, 티모 베르나르트, 브랜든 하틀리조로 2017년 르망에서 우승하고 레이싱 하이브리드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얻은 포르쉐는 더 이상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다음 단계인 전기자동차에 집중하기 위해 또 한 번의 은퇴를 선언합니다. 물론 911 RSR이 남아있긴 하지만 자본과 기술력 투자가 상대적으로 큰 부분은 아니니까요. 이는 르망 24시가 완전한 전기차 레이스로 거듭나게 됐을 때 포르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기대 역시 심어주게 됩니다. 전기차 개발 단계의 일환으로서 포르쉐는 올 하반기 순수 전기차 레이스인 포뮬러 2에 본격적으로 참가할 예정입니다.
현대 i20는 클리계 포지션을 이어받은 유럽 전략형 소형 해치백입니다만 국내에서 판매되진 않아서 낯설게 느껴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해외에서는 i30 NTCL과 더불어 현대모터스포츠의 위상을 상당한 수준으로 드높여준 1등 공신입니다. 독일 현지 법인이 현대모터스포츠와 고성능 브랜드 N을 발표한 현대차는 i20 WRC로 2014년부터 월드랠리 챔피언십 WRC에 출사표를 던집니다. 이전에 TV론 T2나 베르나 랠리카로도 출전 경험이 있긴 했지만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하자면 길어지니까 역시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죠. 일반적인 서킷레이스와는 달리 랠리는 좁고 거친 일반 도로, 눈길, 그리고 흙길 등을 복합적으로 달리는 만큼 현대가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만 참전 첫 해인 2014년 독일 랠리에서 티에리 누빌과 코드라이버 니콜라스 질술이 첫 우승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시상대와 우승을 거두며 바로 직전인 2018년까지는 경쟁자인 M스포트 포드, 시트로엔을 누르고 종합 2위라는 어마어마한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2019년 올해 숙적 토요타까지 꺾고 과연 종합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모터쇼에 전시된 i20 WRC는 2018 시즌 최종전인 호주 랠리에 실제 참가했던 티에리 누빌의 경주차입니다. 헤이든 패든이 2위로 시상대에 오르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던 누빌은 차량 파손으로 결국 리타이어할 수밖에 없던 안타까운 경기이기도 했습니다. 차량 전시를 위해 최소한의 부분들을 수리하긴 했지만 마모된 타이어, 곳곳에 찌그러지고 부딪힌 치열한 질주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2017년부터 투입된 i20 쿠페 WRC는 19년 현재도 짜잘한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17년과 비교해서 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크게 달라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요새 들어서는 랠리에서도 서킷레이스만큼이나 에어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새롭게 바뀐 DTM 스타일의 사이드미러나 리어윙, 각종 덕트나 디퓨저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치밀한 설계를 이어나가고 있죠. 리어 휠하우스 안쪽에서 디퓨저의 역할을 하는 에어터널과 랠리 타입에 따라 개폐 유무를 결정하는 낙하 덕트 등 개인적으로 기존 기술 자료에서 봐왔던 부분들도 실차에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대모터스포츠에서 개발한 1.6L 직렬 4기통 직분사 터보 엔진이 6단 시퀀셜 변속기와 맞물려 있고 기존 300마력이었던 랠리카의 통상 출력은 2017년 규정 변경을 통해 380마력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랠리에서 쌓은 데이터는 양산차 연구 개발에 큰 보탬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WRC의 다양한 도로 조건들을 거쳐가며 쌓이는 사륜구동 주행 데이터는 SUV나 제네시스 브랜드 등에 들어가는 H트랙의 완성도를 더욱 높여주고 있습니다. 서스펜션의 경우 탐액이나 그래블이나에 따라서도 세팅이 확연히 갈리기에 사용되는 댐퍼나 링크의 종류도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특히 그래블 주행에서는 굴곡이 심한 도로를 지나가게 됐을 때 스프링 반응에 딜레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헬퍼 스프링이라고 불리우는 보조 스프링을 달아놓은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똑똑한 조건에서 달리는 만큼 충격으로부터의 대비나 브레이크, 디퍼런셜 등의 냉각 문제도 신경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드라이버의 시트는 그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깔려있고 코드라이버 위치에도 연결되어 있는 데이터 로거, 그리고 차량들의 기능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와 연락을 위한 휴대폰 거치대, 풋페달 보드 등을 확인 가능합니다. 드라이버 포지션에서 스티어링 휠이나 각종 계기 및 스위치 패널은 17년과 거의 그대로입니다.
타이어는 WRC의 타이어 스폰서인 미쉐린에서 제공하는 타이어를 사용하는데 타맥, 그래블, 스노우 컨디션에 따라 알맞은 성향의 타이어를 장착하게 됩니다. 올해 현대모터스포츠의 시작은 여러모로 순탄치 못한 상황이긴 했지만 투르드코스와 아르헨티나 랠리 우승으로 현재 팀과 드라이버 선두를 모두 잡고 있는 상황. 경쟁자들이 무섭게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올해는 반드시 월드 챔피언을 차지할 수 있길 바라봅니다. 팀의 재정 상황에 따라서 경주차의 완성도와 성능차가 달라졌던 기존 GT 레이스와는 달리 요즘은 동일한 규정 내에서 레이스 전용으로 메이커가 제작한 차를 구입하여 출전하는 이른바 커스터머 레이스가 주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어링카에서는 TCR이 기존 시리즈들을 빠르게 대체했으며 GT에선 비용 부담으로 출전팀이 적어져 폐지된 GT1을 대신해서 그 아래급이었던 GT3가 메인으로 격상했습니다. 그리고 GT3의 하위급으로 비교적 최근에 등장하여 이어져 오고 있는 GT4가 있죠. BMW M 부스에서는 이 GT4 카테고리에 포함되어 있는 M4 GT4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외형만 같을 뿐 완전히 다른 경주차인 GT3와는 달리 GT4는 같은 공장에서 출고되는 양산 차량과 차대 부품들을 공유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외형도 와이드바디로 무장하고 아래로 쭉 깔린 GT3와는 달리 양산차의 외형에 최소한의 에어로 파츠만 덧댄 정도죠. 그래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GT4 역시 엄연히 레이스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일단 직렬 6기통 트윈파워 터보 엔진은 양산형이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지만 맞물리는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모터스포츠 전용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물건입니다. 양산차에 변속 레버가 있지만 레이스 중에는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고요. 도어, 본넷이나 에어로 파츠는 고강성 경량화를 추구하여 CFRP를 사용했고 시트나 페달박스 등의 일부 파츠는 M6 GT3에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타이어도 한국 타이어에서 제공하는 슬릭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GT 클래스 하면 연상되는 와이드 바디나 광폭 타이어가 GT4에는 규정상 제한되고 있어서 높은 출력을 가지고 있어도 공력 성능이나 타이어 성능이 상대적으로 덜 발휘되는 까닭에 상위 클래스인 GT3는 물론 트랙이나 대회에 따라서는 전혀 별개의 카테고리인 TCR을 밑도는 기록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다른 클래스와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입문용 엔트리 레이스의 한 종류로서 프로드라이버의 기본기를 갈고 닦는 데는 더없이 안정맞춤, 유럽, 미국, 아시아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레이스에서 타 회사들의 GT4 차량들과 뜨겁게 경쟁하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포디움과 우승을 수십 번 넘게 이루었습니다. 국내에서는 블랑팡 GT 챌린지 아시아의 한국 라운드가 열리는 8월에 실제 경주차들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토요타 부스에서는 GR 수프라 레이싱 컨셉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수프라, 일본 90년대 퓨어 스포츠의 황금기를 함께 장식했던 차량이자 토요타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이름이죠. 그룹-A 투어링카, 슈퍼GT의 전신인 전일본 GT 챔피언십, 르망 24시나 토카치 24시간 등의 내구레이스에 이르기까지 일본 국내외에서 엄청난 모터스포츠 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2JG 엔진과 셰시의 높은 포텐셜로 튜너들에게도 인기였습니다. 수프라의 이름은 2000년대 초반에 그 명백이 끊겼다가 신형 BMW Z4와의 플랫폼 공유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소식이 들려오다 2019년 드디어 부활합니다. 국내에서도 올 하반기에 정식 출시 예정이죠. GR 레이싱 컨셉은 이 자체가 경기에 출전하는 레이스카는 아니고 시판차 공개 전에 미리 보기 성격으로 팬들 앞에 등장했던 컨셉카입니다. 물론 모터스포츠 팬들은 하나같이 열광하기 바빴죠. 수프라의 기본 형태는 유지된 채로
에어로 바디킷 등 레이스카의 디테일을 살려준 것이 포인트입니다. 특히 후방이나 측면에는 마치 JGTC 시절 수프라를 연상케 하는 부분들도 보이는군요. CC 넘버 A90을 상징하는 90번 엔트리와 가주 레이싱 리버리가 제일 두드러집니다. 결정적으로 이 차가 레이스카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실내가 아닐까 싶습니다. 레이스 디스플레이가 부착된 스티어링 휠, 레이스용 페달보드와 각종 조작 체계들, 경량을 위해 비워둔 공간과 롤 케이지, 기타 안전장비들을 보면 곧바로 실제 트랙을 주행하러 나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장비를 갖춘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의 프리뷰가 레이스카로 나왔다는 건 수프라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레이스카와 모터스포츠 활동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본 내에서는 탑 드리프터들인 사이토 다이고와 카와바타 마사토의 새로운 차량으로 2JG가 올라간 드리프트용 수프라가 나온 바 있고, 2020년부터는 일본 슈퍼GT GT500 클래스에 참전하는 것도 일찌감치 발표되었습니다. 니르부르크링에서 펼쳐지는 내구레이스 시리즈인 VLN에도 테스트의 성격이 강하지만 지속적으로 참가 중이며, 심지어는 미국의 나스카 엑스피니티 시리즈의 새로운 카울 디자인으로까지 등장합니다. 최근 제네바 모터쇼에서는 수프라 GT4 컨셉이 등장하기도 했죠. 선공개된 GR 레이싱 컨셉도 르망 24시의 GTE 규정을 따랐다고 합니다. 포르쉐와 아우디가 활약했고, 토요타도 현재 참가 중인 LMP1 클래스가 올해를 끝으로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내구레이스 활동을 이어나가려는 토요타가 GTE로 넘어갈 준비를 한 건가 하는 추측들이 팬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 별다른 추가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단순한 컨셉화로 끝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결과들로 확실한 건 토요타는 앞으로의 모터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수프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입니다. 토요타의 핵심 스포츠 모델인데다 신형 BMW Z4와의 플랫폼 공유로 팬들에게 받고 있는 안 좋은 인상을 토요타답게 타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도 하겠죠. 모터쇼에서 볼 수 있었던 의외의 주인공 레디컬입니다. K2M, 아리에라 톤 등과 함께 대표적인 트랙카 메이커죠. 레디컬 자체가 부스로 참여하진 않았고 영국 홍보 부스에서 함께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된 차는 국내 공식 수입된 레디컬 SR3 RSX 1호차로 프로드라이버들에 의한 주행 테스트를 가장 많이 거쳐온 차량입니다. RPE 스즈키의 1.5L 4기통 엔진은 엔진오일 탱크가 외부에 장착되어 있는 드라이선프 방식으로 엔진의 높이와 무게중심이 낮아지고 오일 공급이나 온도 제어에서 이점을 넣습니다. 공합 패들 시프트로 작동하는 6단 시퀀셜 기어박스는 RPM 보정, 즉 레브 매칭 기능이 지원되죠. 프론트 스플리터, 노즈 섹션, 브레이크 벤트나 사이드 덕트, 엔진 인테이크, 리어빙 등 F1이나 프로토타입 차량으로부터 모티브를 얻은 외장은 카본 스틸 스페이스 프레임 기반입니다.
레이스용 브레이크 시스템이 비대칭형 WC1 서스펜션과 연결되고 센터럽 휠과 슬릭 타이어가 이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포뮬러처럼 오픈 콕핏이지만 충돌이나 전복 시 드라이버의 안전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차 곳곳에서 확인 가능하죠. 실내 운전석은 2인승으로 구성되어 있어 동승자의 탑승은 가능하지만 오붓한 드라이브를 도와줄 편의 장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레디컬을 탄 드라이버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오로지 주행이라는 걸 스스로 얘기해준 듯합니다. 레디컬을 통해 국내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표는 2018년 한국을 중심으로 한 레디컬컵 아시아의 개막으로 현실화됩니다. 올해는 슈퍼레이스와 대회를 함께하며 더욱 많은 관중들이 레디컬을 주목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모터스포츠에 대한 인지도를 생각해보면 모터쇼에서 모터스포츠라는 컨텐츠가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힘든 것도 당연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신기하긴 하지만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다만 레이스카의 경우는 특히나 그 특징점이나 배경 지식을 알고 있다면 훨씬 관람하는 재미가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한 만큼 기업이나 부스에서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이슈로 다시 여러분들과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